안녕하세요. EBN 애청자 여러분, 조계양의 독서 명상입니다. 은평구청이 개청된 지 벌써 40주년 되었답니다. 개청 40주년 기념으로 소개하고 싶은 우리 지역 인물 인터뷰와 은평구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 그리고 그 사진 속의 이야기를 담은 백서를 발간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꼭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어서 이야기 수집단 활동을 6월 한 달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하랴, 녹취록 풀어서 정리하랴, 사진도 설명 붙여서 전달하랴, 시간품이 진짜 장난 아니던데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 문화 공간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었고요. 또 그것이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에 대한 그 숨은 이야기들을 알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제가 취재하고 인터뷰한 우리 지역의 전통 문화 공간인 금성당을 지켜낸 양종순 금성당 샤머니즘 박물관 관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더불어 포리스 카터의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책도 함께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제목부터 따뜻하게 느껴지는 책인데요. 내 영혼이 따뜻했던 적은 언제였을까 하고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하지만 막상 책을 읽으면 뭐랄까 많이 안타깝고 슬픈 그런 마음이 더 들어요. 지혜롭게 삶을 통찰하고 다른 생명과 조화로운 관계를 가지고 생활하는 성숙한 영혼을 가진 수준 높은 인디언들의 삶의 방식을 짓밟고 남의 땅에 들어와 인디언들의 땅을 뺏고 강제 이주시키고 그들의 삶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통제한 백인들을 보면 정말 화가 치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이미 인디언들의 강제 이주의 역사가 지난 지 한참 후의 이야기들이긴 합니다. 체로키 인디언인 아빠, 백인인 엄마 사이에 태어난 주인공 작은 나무는 엄마마저 죽자 체로키 인디언 방식으로 살아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 산에서 살게 되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생활을 통해 터득하고 배우게 되는데요. 지난 일을 모르면 앞일도 잘해낼 수 없듯 자기 종족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법이라고 할아버지는 손자인 작은 나무에게 그 강제 이주의 역사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정부군 병사들이 찾아와 종이 조각 하나를 내보이며 서명을 하라고 했다. 새로운 백인 개척민들에게 체로키족의 토지가 아닌 것에 정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서류라고 하면서 체로키들이 거기에 서명을 하자 이번엔 더 많은 정부군 병사들이 대검을 꽂은 총으로 무장을 하고 찾아왔다. 병사들 말로는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제 그 종이에는 체로키들이 자기들의 골짜기와 집과 산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체로키들은 저 멀리 해지는 곳으로 가야 했다. 그곳에 가면 체로키들이 살도록 정부에서 선처해준 땅. 하지만 백인들은 눈꼽만치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황량한 땅이 있다. 병사들은 그 드넓은 골짜기를 총으로 빙 둘러쌌다. 밤이 되면 빙 돌아 피워놓은 모닥불이 총을 대신했다. 병사들은 체로키들을 그 원 속으로 밀어넣었다. 다른 산과 골짜기에 살고 있는 체로키들까지 끌려와 우리 속에 든 소 돼지처럼 계속 그 원으로 밀어넣어졌다. 이런 상태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제 체로키들을 거의 다 잡아들였다고 생각한 그들은 마차와 노새를 가져와 체로키들에게 해가 지는 그곳까지 타고 가도 좋다고 했다. 체로키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마차를 타지 않았다. 덕분에 체로키들은 무언가를 지킬 수 있었다. 그것은 볼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켰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마차를 타지 않고 걸어갔다. 정부군 병사들은 체로키들의 앞과 뒤, 양 옆에서 말을 타고 걸어갔다. 체로키 남자들은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걸었다. 땅을 내려다보지도 않았고 병사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남자들 뒤를 따라 걷던 여자들과 아이들은 병사들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기나긴 행렬의 맨 뒤쪽에는 아무 쓸모없는 텅 빈 마차가 덜그럭거리며 따라왔다. 체로키는 자신들의 영혼을 마차에 팔지 않았다. 땅도 집도 모두 빼앗겼지만 체로키들은 마차가 자신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도록 두지 않았다. 백인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갈 때 백인들은 양옆으로 늘어서서 체로키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처음에 백인들은 덜그럭거리는 빈 마차들을 뒤에 달고 가는 체로키들을 보고 멍청하다고 비웃었다. 체로키들은 웃는 사람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백인들도 입을 다물었다. 이제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고향산에서 멀어져 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가기 시작했다. 비록 체로키의 혼은 죽지도 약해지지도 않았지만 어린 아이와 노인들과 병자들이 그 까마득한 여행길을 견디기는 힘들었다. 처음에는 병사들도 행렬을 멈추고 죽은 사람을 묻을 시간을 주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그 수는 순식간에 몇백 몇천으로 불어나 결국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체로키들이 강제 이주당하는 행진 중에 숨을 거두었다. 그러자 병사들은 3일에 한 번씩만 매장할 시간을 주겠노라고 했다. 하루라도 빨리 일을 마치고 체로키들에게서 손을 떼고 싶은 게 병사들의 심정이었다. 병사들은 죽은 사람들을 수레에 싣고 가라고 했지만 체로키들은 시신을 수레에 누이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안고 걸었다. 아직 아기인 죽은 여동생을 안고 가던 조그만 남자아이는 밤이 되면 죽은 동생 옆에서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면 그 아이는 다시 여동생을 안고 걸었다. 남편은 죽은 아내를, 아들은 죽은 부모를, 어미는 죽은 자식을 안은 채 하염없이 걸었다. 병사들이나 행렬 양옆에 서서 자신들이 지나가는 걸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돌리는 일도 없었다. 길가에 서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 몇몇이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체로키들은 울지 않았다. 어떤 표정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내비치고 싶지 않았다. 체로키들은 마차에 타지 않았던 것처럼 울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이 행렬을 눈물의 요로라고 부른다. 체로키들이 울었기 때문이 아니다. 낭만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또 그 행렬을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의 슬픔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그들은 이 행렬을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다. 하지만 죽음의 행진은 절대 낭만적일 수가 없다. 과연 누가 어미의 팔에 안긴 채 빳빳하게 죽어있는 아기, 어미가 걸어가는 동안 감기지 않은 눈으로 흔들거리는 하늘을 노려보고 있는 아기를 소재로 시를 지을 수 있겠는가? 과연 누가 밤이 되면 아내의 죽음을 내려놓고 온밤 내내 그 옆에 누워있다가 아침이 되면 일어나 그 죽음을 옮겨가야 하는 남편과 장남에게 막내의 시신을 안고 가라고 말해야 하는 아버지, 그리고 쳐다보지도 말하지도 울지도 고향산을 떠올리지도 않는 이들을 소재로 노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렬을 눈물의 요로라고 불렀다. 1838년부터 1839년에 걸쳐 1만 3천여 명 정도의 체로키들이 차례로 오클라호마의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당했다. 1300km의 행진 중에 추위와 음식 부족, 병, 사고 등으로 무려 4천여 명 정도의 체로키들이 죽었다고 한다. 체로키들이 모두가 그 행렬에 끌려간 것은 아니었다. 산길에 익숙한 일부 체로키들은 깊숙한 계곡이나 먼 산등성이 쪽으로 달아났다. 이들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끊임없이 옮겨다니면서 살았다. 이들은 덫을 놓아서 짐승을 잡곤 했는데 군대가 그곳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덫을 놓아둔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때도 많았다. 또 이들은 땅에서 부드러운 뿌리들을 캐내거나 도토리를 빻아 가루로 만들거나 개간지에서 기른 얼마 안 되는 작물을 거두거나 나무의 속껍질을 벗겨내어 끼니를 때웠다.
가끔씩 차가운 개울물 속에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일도 있었지만 이때도 변함없이 이들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조용했다. 그래서 설사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도 잠깐 바람처럼 휙 지나가는 느낌 외에는 그들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사실 그들은 자취를 남기는 법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동료들끼리는 잘 찾아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가족들도 모두 산에서 자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토지나 재산을 탐내지 않았다. 다른 체로키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오로지 산 속에서의 자유로운 생활뿐이었다. (1620년대에) 보스턴 근처 뉴 잉글랜드 지역에 정착한 영국의 청교도들은 습한 날씨와 혹독한 겨울을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견뎌내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이후 이민자가 늘어나고 정착지가 더 필요해지자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땅을 뺏으려고 했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미국의 역사는 영국인과 유럽인들이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해 토착민인 인디언과 300년 동안 벌인 갈등과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은 백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인디언들의 땅을 침략하고 인종 청소를 한 그런 역사를 안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역사를 체로키 인디언인 할아버지가 손자인 작은 나무에게 들려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최근에 인터뷰한 양종순 금성당 샤머니즘 박물관 관장님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금성당이 우리 은평구에 있다는 것은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또 뭐 하는 곳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3월에 일 때문에 우연히 금성당 앞을 지나치게 되었는데요. 전통문화학교 강좌를 홍보하는 플랜카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총 10회 강좌였는데 조선시대 사람들의 차림새와 멋내기, 뭐 세계 속의 사물놀이 등 매 회차마다 이렇게 전통문화에 대한 주제가 다른 것도 흥미롭긴 했지만 강사진들을 보니까 평소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아주 훌륭한 강사분들이라 얼른 신청했습니다. 그때 두 달 반 동안 전통문화학교 강좌를 들으러 다니면서 금성당이 정말 소중한 우리 전통문화공간이라고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 개청 40주년 사진백서에 꼭 이 공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양종승 관장님을 인터뷰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양종승 관장님으로부터 이 금성당이 여태까지 보존되어 오고 있는 그 숨은 얘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이 얘기를 인터뷰하는 내내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백인들에 의해서 인디안들이 강제 이주당하고 인디언의 삶과 소중한 문화들이 훼손되거나 유린당한 그 과정들이 우리하고 똑같진 않더라도 좀 비슷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금성당은 유교를 근본 이념으로 내세운 조선시대에 왕실 차원에서 건립한 신당이라고 해요. 지역민이 세운 당들과 드물게 왕실에서 지원받은 몇 안 되는 굿당들은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본인들의 그 탄압으로 흔적이 점차 사라졌고요. 겨우겨우 실핏줄로 숨만 부지해 오다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때 그마저 또 다 없어지다시피 했답니다. 우리 민족의 의식 저변에 흐르고 있고 잠재되어 있는 우리 민속 문화가 쓰러져 간 데는 외세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스스로의 몰 이해와 편견도 큰 몫을 했던 거죠. 금성당 샤머니즘 박물관 관장이자 민속학자이신 양종순 관장님은 정릉에서 30년째 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은평구 지역민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은평구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물어보면서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좀 약간 정리를 해서 그 녹취한 내용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는 지금 거주지가 성북구지만 그 은평구하고는 오래전부터 좀 인연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많이 왔었어요. 이제 지금은 이 샤머니즘 박물관에 내가 관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면서 여기 이제 출근도 하고 그러지만, 왜냐하면 이 일대가 사실 여기 저 구파발이니까 구파발에서 이제 쭉 이렇게 연신내를 지내서 이제 불광을 지내서 이제 무학지까지 연결돼서 이제 경복궁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대의 어떤 통로가 상당히 우리나라 민속 신앙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이 금성당을 답사한 게 1979년이에요. 그래서 금성신앙이 나주 금성산에 금성대왕이 봉해져서 고려 때 그 금성신앙이 상당히 고려를 그리고 또 조선까지 연계되면서 그 국가 이념을 이렇게 세우고 또 국가가 건강하게 이렇게 지탱될 수 있도록 민중들에게 힘을 실어준 그런 신앙이 금성신앙이에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민족 문화 속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묻나요? 아니잖아요. 제를 지내야 되잖아요. 제를 지내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또 기제를 지내고 하는데 바로 그런 역할을 한 당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크게는 시화연풍, 국태민안, 태평성대, 나라 축원하고 그래서 당이 이제 그렇게 다 있었는데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되면서 다 없어졌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금성당은 왜 내가 계속 강조하냐면 우리가 이제 전국을 다니다 보면은 전국에 많은 당들이 있어요. 뭐 선왕당도 있고 산신당도 있고. 근데 그런 당들은 다 마을민들이 공동으로 출연해 가지고 건립을 해 가지고 마을을 수호하는 산신님을 모셔놓고 이제 대동단계를 하는 목적으로 당이 운영되어 왔지만 이 금성당은 그게 아니고 물론 이 지역민들이 협조를 해서 많은 참여를 했겠지만 그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라의 태평성대 그 다음에 나라에 충성하다가 돌아가신 그런 궁인들 그분들을 기원하는 사찰처럼 이제 역할을 했단 말이죠. 물론 무속신앙이 두 얼굴이에요. 하나는 미신, 하나는 우리 전통문화 뿌리.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신앙 철학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는 상징적이다. 우리의 민족이 어떻게 걸어왔고 우리가 어떠한 신명문화를 가지고 지금까지 수천 년 역사를 일구고 왔는데 그 근간을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바로 이런 당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없으면 안 된다. 사실 우리나라 미술품이 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지만 무속품은 하나도 국보로 된 게 없습니다. 이게 먼저 국보가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문화재 이용을 하셨던 나선화 청장이라고 문화재 청장을 이 전전 청장입니다. 이 나선화 선생님이 우리 민속문화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어떤 국가의 유형문화재에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학자셔요. 그 나선화 이호님이지 그 당시에 오셨어. 내가 쭉 설명을 하니까 다 알아듣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나선화 이호님이 많이 도왔어요. 나를 내 힘이 된 거야. 유일하게 내가. 그 다음에 그 당시 문화재청의 정계역 연구관이라고 계셨어요. 그분 다 퇴임하셨는데 그 정계역 연구관사 이분들은 고고 미술 전공자들이에요. 나처럼 민속학이나 이런 무속신앙 연구자가 아니에요. 그 정계역 연구관도 학문을 한 사람이니까 이거는 중요하다. 그래서 내 의견을 다 반영을 해준 거야. 그렇게 나날을 보내고 몇 개월, 1년, 2년을 보내면서 철거하면 안 된다. 보존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은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국가 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안에는 텅 비어 있잖아. 이 안에 있던 내용물 몇 점은 지금 서울역사박물관에 다 있고 이제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텅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 이 건물은 사람이 살아야지. 그래서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여기 은평 문화예술과의 이욱철 팀장이 이제 그러한 이제 마인드가 있는 분인데 이 무속을 좋아한다기보다도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와가지고 선생님 너무 귀중한 일을 하셨고
지금 현재도 그런 입장에 계시는데 여기는 아마도 선생님 터 모양이라고. 선생님이 그 보존 될 그 무렵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기 와서 박물관을 하시면 어떠냐고. 그 제가 뭐라고 답했겠어요? No? 당연히 내가 싫어하죠. 그런데 와서 그래서 나는 싫다. 또 며칠 후에 또 온 거예요. 너무 싫다. 그리고 한 2주가 지났는데 꿈에 금성대왕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금성대왕을 만난 적은 없잖아요. 그림으로만 봤지. 그 꿈에 금성대왕이 딱 나타났는데 내 등을 탁탁 3번을 치는 거예요. 말씀도 없으시고 아주 미남으로 호남으로 생기셨어요. 이게 막 기운이 내가 막 펄펄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에 금성대왕이다. 내가 그리고 기분이 좋잖아요. 어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한 10시 반 정도가 됐는데 누가 노크를 해서 나가니까 은평구에서 3번째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입출 팀장, 과장, 뭐 주무관 뭐 해가지고 3명, 4명이 왔어요.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그 내가 그 순간에 이분들이 이제 3번째 왔잖아요. 3번 두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알겠습니다. 3일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오게 된 겁니다. 여기는 그 정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그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어디에도 없는 그야말로 은평구에만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근데 이 전통 문화가 이 현대 문화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데 이 전통 문화가 그냥 전통 문화가 아니고 우리 한민족이 수천만 년 동안 갈고 닦아온 우리 정신 문화, 우리의 어떤 신명 문화, 우리의 어떤 한민족의 어떤 종교 심성이 다 담겨져 있는 그야말로 우리의 어떤 혼이 여기에 있어요. 그게 다른 데하고는 다릅니다. 이가. 그래서 여기 왔다 가시면 다 기운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이 다 부귀영화하고 나라의 태평성대, 시화연풍 이런 것을 추구했던 당이기 때문에 이러한 당이 지금 이렇게 고급스럽게 조선 왕실에서 후원해서 이렇게 발전을 모든 문화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역할을 했던 당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유일한 당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남은 거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다 그러면 세계에서 유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언제든지 개방돼 있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앉아서 뭐 노셔도 되고 마루에 앉으셔갖고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단체가 와서 관람하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열어줘요. 이제 열어드리고 여기서는 다 무료입니다. 돈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사실 제가 금성당 근처 봉사 활동하러 가는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 들어가서 전시품을 볼 때가 많아서 전 늘 개방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운이 좋았던 거더라고요. 박물관 개방이 목요일, 금요일만이라고 하니까요. 보면서도 햇볕에 이렇게 전시품들이 노출이 되면 색이 바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과학적으로 전시품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탓에 일주일에 2번만 개방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성당 건물을 복원을 할 때 최상으로 복원을 했다고는 하지만 유물을 전시 보관하는 데 있어서 빛, 공기, 먼지 뭐 이런 것도 알맞게 조절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재에 대한 관리나 보존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또 한옥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인터뷰하면서 관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해충도 막 있고 있어서 벌레 먹은 게 막 떨어진다고 해요. 어쨌든 한옥은 이렇게 계속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지원이 좀 안 되고 또 박물관 운영하는 운영비도 필요한데 그런 지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해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은 늘 진리죠. 일제 강점기 때 우리의 힘을 뭉치고 집약할 수 있는
민족 고유의 그런 유형 무형의 문화나 민속적인 자산들이 훼손되고 근대화되고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경제적인 논리에 치우쳐서 그나마 남아있던 것들마저 문제의식 없고 보존할 생각도 못하고 또 거의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여기 우리 은평구에 유일하게 금성당이 보존되어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은평구만의 지역 자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간은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그 존재 가치를 백분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너무나 틀에 짜여진 형태만 고집한다면 그냥 그 공간을 보존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민속학자로 사명감을 갖고 평생 유물을 수집하고 연구자로 학문을 연구해온 양종승 관장님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면 우리 은평이 문화적으로 더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은평구가 뉴타운 지역에 고전번역연구원과 또 사비나 미술관 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곧 국립한국문학관과 또 이호철 문학관도 들어설 예정인데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의 고장으로 자리매김되려면 우리 은평이 차지하는 지리적 역사적인 위치 면에서 그 민속 문화의 상징인 금성당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은평구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은평구의 문화적 유산이자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재를 지켜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훌륭하게 운영까지 해 주시는 양종승 금성당 샤머니즘 박물관장님께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